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한국 맡고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몇 분이세요? 그 수업 듣는 분들이 원래? 20명 정도. 20분 정도. 네.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92학번 전기공학과, 예전에는 지금은 전자전기인가요? 더 커졌죠. 전자전기 기계인가요? 아무튼 학부제인데 저는 전기공학과 출신이고요. 여기 앞에 계신 하태원 선배님은 제 선배님이시고, 예, 거기 나왔고, 그리고 대학원도 나왔고요. 그리고 공대 하다가 저는 MBA 갔다 왔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컨설팅 하다가, 그리고 그전 직장은 구글이고요. 지금은 구글에 있다가 에어비앤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공대에 있었을 때는 지금도 기술 경영이시죠. 그래서 저도 공대 하면서 저는 초전도라고 아세요? 초전도가 뭐냐면 그 자기부상 열차 안에 들어가는 소자거든요. 거기서 요만한 부분을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체 시스템에서 적용되는지, 이게 또 전체 경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기술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좀 경영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기술 경영에 대한 수업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경영? 디자인 경영이라보다는 요새 사실은 화두가 디자인 띵킹이에요. 그래서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사실은 약간 트렌드가, 예전에는 사실은 경제를 누가 지배했냐면은 뭐 GM이나 IBM은 다 그 뭐 컨설턴트, 맥킨지 아시죠? 맥킨지 출신의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하버드 MBA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지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트렌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테크노크라티, 다 뭐 MIT 엔지니어들, 버클리, 뭐 스탠포드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그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요새는 사실 제가 에어비앤비에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도 디자이너 출신들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출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자이너들과 비즈니스와 엔지니어적인 그런 세 가지의 강점들이 합쳐진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새 생각에는 그래서 한 디자인 대학원을 또 가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진짜로 심각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유경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얘기는 뭐 하나의 특정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요새 전체적인 트렌드라든지 그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에어비앤비의 컨셉 자체가, 안 들리세요? 괜찮아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컨셉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디스럽티브해요. 되게 황당한 거고, 요새 신문 보면은 에어비앤비가 요새 좀 성장을 하면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정부하고도 부딪히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디스럽티브한 모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스럽티브한 모델들이 어떻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가능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사실은 덱을 이렇게 마련하긴 했지만 뭐 이거 따라가는 건 좀 재미없으니까 뭐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진로 코칭 해드리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미로 하는 게 헤드헌팅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진로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은 말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는 제가 왜 에어비앤비에 조인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애들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가면 보통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호텔방에 가잖아요. 호텔방에 가면은 스탠다드룸, 사실 호텔방 가면은 아무리 비싼 호텔방을 가도 침대 2개 놓고 나면은 애들 2명 있으면은 어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행 가서 있는 호텔방은 거기서 안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꼭 그 안에, 사실은 남자들은 좀 그렇고 여자들도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면 되게 외부에서 힘드니까 좀 여행 가면 안에서 쉬고 싶은데 와이프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 에어비앤비 가기 전에 부산에 갔는데 뭐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되게 좋은 데 있는데, 거기서 있는데 저는 좀 안에서 쉬고 싶은데 방 안이 너무 좁으니까 바깥에 항상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제가 몸살이 나기까지도 했었는데, 근데 그러고 있다가 와이프가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다, 한번 가보자. 근데 사실은 B&B가 뭐의 약자냐면 베드 앤 브렉퍼스트예요. 그래서 민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싸게 베드를 제공해주고 아침까지 준다라는 민박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민박을 예약했다 그래서 가면 또 엄청 싸우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빌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전체를 에어비앤비가 뭐냐면, 아마 에어비앤비 써보신 분 계세요? 어디 갈 때 써보셨어요? 캐나다 가실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냥 집들, 집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는 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 플랫폼에다가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서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돈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제주도에 있는 세컨하우스예요. 세컨하우스인데 어쨌거나 별장은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어도 언제 매일 가서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갖고 있는 거를 공유한다는 개념들, 잉여의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잘 어차피 안 쓰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한테 쓰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건 집 전체를 빌렸고요. 집 전체를 빌리게 되니까 어디 이때는 제주도 가서 어디 밖에 안 나갔어요. 여기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만 그냥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요리도 해 먹었고 뭐 그 안에서 또 좋은 점들이 그 안에 실제로 사는 집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구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도 사실 공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때는 제가 구글에 있었을 때인데 이거 봐라. 사실은 여태까지 사실 구글에 들어간 것도 저는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광고 쪽을 보면은 사실 그 인더스트리가 거의 100년? 광고 인더스트리가 한 100년 됐었죠. 근데 100년 동안 사실은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구글이 그 인더스트리를 뭔가 바꾸고 있었고 그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구글에 들어간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광고 인더스트리만큼 안 바뀌는 인더스트리가 사실은 여행 쪽이죠. 그죠? 여행 쪽 에이전스들 보면은 사실은 똑같이 패키지 여행을 팔고 있고 요새는 좀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이제 개별 여행이 좀 시작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행 쪽도 뭔가 이게 바뀔만 한데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한 모델이 나올 만한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였는데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요 앞에 사진은 뭐냐면은 집주인이 딱 가니까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자기가 상추를 키운대요. 가서 상추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돼지고기를 쟁여놨어요. 냉장고에다가. 사실 그런 독특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트래블 인더스트리를 한번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사실은 이거 하고 나서 생각 없이 이력서를 냈고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로지컬하기도 되게 심플해요. 아직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데들. 사실은 IT 쪽,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이미 혁신이 일어날 만큼 일어났어요. 그 기술 경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구글에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물론 테크놀로지를 갖고 먹고 사는 데들이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이노베이션을 하지만 이미 테크놀로지는 이미 되게 평준화돼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가 나오면서 테크놀로지는 누구나가 그냥 블록 형태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인더스트리 중에서 아직 혁신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택시, 운송업. 거기서 지금 혁신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우버. 그죠? 우버가 하고 있는데 욕 엄청 먹고 있죠. 근데 욕을 먹는다는 얘기는 저한테도 그래요. 에어비앤비 들어오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정부에서 가만히 안 둘 거고 그리고 또 요새 언론이나 그런 데 보면은 저희 까는 데들도 엄청 많고 네거티브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사실은 혁신적인 얘기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막말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부가 공격하고 호텔 인더스트리가 공격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뭔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혁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모델이다. 그리고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사실 부동산도 뭐 부동산 114 나오고 뭐 그렇지만 부동산도 여전히 혁신이 안 되고 있어요. 부동산에 올라오는 리스팅들 보면 사실은 다 어베일러블한 리스팅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 혁신이 안 된, 혁신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아카데믹하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혁신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해오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인더스트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배달 쪽도 사실은 배달 쪽도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배달 쪽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요기요 엄청나게 보시죠. 요기요 뭐 배달의 민족. 근데 사실은 그 부분도 로컬 레스토랑들도 어마어마한 혁신의 영역이고 그런 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혁신의 영역이 많으실 겁니다. 이집트 예쁘죠? 이집트 동해 무코에 있는 데예요. 사실은 동해 무코를 가보지 못해요, 가족들하고. 왜냐하면 동해 무코에는 이상한 여인숙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러브호텔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디자이너 출신 분이 자기가 세컨하우스로 동해 무코에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집이에요. 이게 아내 집이에요. 이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네. 그래서 가가지고 애들 저렇게 풀어놓고 저는 뒤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회 먹고 있었는데 선생님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험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장소에만 한 게 아니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테크놀로지 기업을 얘기하고 사실은 구글하고 에어비앤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구글은 하다못해 세일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고를 팔려면. 근데 세일즈들을 쓰는 것도 별로 싫어해요. 그것까지 모든 걸 오토메이션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이 에러의 근원이라고 물론 제가 전 직장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는 사람이 에러의 근원이었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시스템 자체는 좀 불안정해지는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하다못해 사람까지도 요새 하다못해 무인 자동차까지 나왔잖아요. 드라이버를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에러의 근원인데 에어비앤비에는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이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사실은 장소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있는데 어떨 때는 집주인이 저희가 집을 빌리러 올 때 거기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서 얘기를 해줄 때도 있어요. 여기도 저희가 온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집주인인데 그 전에 주말에 와가지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에 애들 몇 명이냐고. 그래서 2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애가 몇 살이냐 7살이냐 그러니까 우유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유 하나 쟁여놓겠지 해서 냉장고를 딱 열어놓으니까 애들 과자하고 애들 우유를 다 쟁여놨어요. 그리고 또 뭐 와인 좋아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또 와인을 또 저를 위해서 싼 와인이지만 그런 것들을 쟁여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챌린지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서비스 레벨이 좀 들쑥날쑥해요. 만약에 구글이다 그러면 그거를 스탠다라이즈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죠? 뭔가 블로그를 만들었을 텐데 에어비앤비는 사람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따뜻한 걸 느끼지만 어떨 때는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 안에 저희가 파는 모델 안에 그 호스트 사람이 저의 종업원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집주인하고는 근데 또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책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은 제가 에어비앤비 지사장인지 모르고 저도 그 사람 직업은 모르는데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서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그분이 뭐 여기 소파를 바꿨다 그러면서 이메일 보내주시고 앞에 여기인데 정원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봄 되면은 또 되게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됐다. 뭐 개를 샀다.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분 남편분이 삼성전자에 또 되게 높으신 분이라서 하다못해 알아요? 비즈니스적으로 엮일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주제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죠? 뭐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낸다기보다는 그냥 제 경험이나 저는 이런 뭐 얘기들 한번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그 리빙 디자인 페어라고 혹시 모르실 텐데 보면은 이 집들도 보면 어떠세요? 이 사람이 저희 집은 가면은 진짜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리빙 그 인테리어 디자인 전혀 상관 안 하는데 여기 보면은 리빙 디자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 같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서 리빙 디자인 페어라고 있어요. 리빙 디자인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페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발표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요새 디자인 띵킹이라고 해서 사실은 앞에서 이제 소개를 뭐 이렇게 비교를 드리겠지만 목소리가 되게 크죠. 네, 소개를 드리겠지만 사실은 원래 계속해서 컨설턴트 여기서 아마 컨설팅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많으시죠? 요새 어떠세요? 저 때는 컨설팅이 거의 약간 꿈의 직장이었는데 요새 어떠세요? 컨설팅 가고 싶으신 분들. 네. 사양산업이라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절에는 자료가 다였거든요. 맥킨지들이 갖고 있는 그 인터널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걸 갖고 자료를 또 만들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정보가 억세서블 너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맥킨지나 컨설턴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사고의 프레임워크밖에 없어요. 뭐 4S라든지 7S라든지 스왓 어널리스트라든지 근데 그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컨설턴트 출신이지만 안 먹혀요. 가가지고 20년 있었던 부장한테 저도 SK가 아니라 그 주유업계에 한번 갔었는데 가가지고 제가 몇 번 공부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먹혀요. 이제 더 이상 좀 안 먹히는 시대가 돼서 근데 어쨌든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의 프레임워크는 되게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항상 컨설턴트들이 얘기하는 게 넌 로지컬하지 못해. 그죠? 그놈의 로직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로직한 거고 두 번째는 또 엔지니어들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하고 또 엔지니어들의 사고방식은 또 다르죠. 컨설턴트들은 연역적으로 쭉 풀어가고 엔지니어들은 귀납적으로 쫙 풀어가죠. 또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로지컬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또 뭘 좋아하냐면 애널리티컬한 거 되게 좋아하죠. 그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두 개만으로는 이제 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마치 컨설턴트가 어려워지듯이. 왜냐하면 이제 다들 로지컬하거든요. 애널리티컬한 것도 이제 엑셀 정말 잘 다루고 빅데이터가 팀이라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들 그게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오는 게 이제 디자인 띵킹이에요. 디자인 띵킹이 왜 중요한지, 디자인 띵킹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그 디자인 띵킹 때문에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침실을, 그죠? 침실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 같고서 얼마 전에 뭐 10빌리언 밸류에이션을 받았거든요. 근데 언뜻 로지컬하게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침실을 빌려줘가지고 10빌리언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그래서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이제 파트너십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한 3-4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나름대로 저도 꿈이 크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십을 할 때 큰 회사들하고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아시아나라든지 그런 데하고 이제 미팅을 처음에 하면 여행업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니네 왜 왔어? 니네 뭐 하는 회사야? 얘기하다가 딱 생각해보면 아주 공손하게 내가 니네들보다 밸류에이션이 10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달라져. 물론 되게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돼요. 근데 물론 거품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미국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항공에서 그 747기를 몇 개 갖고 있겠어요? 100개 넘게 갖고 있죠. 크루들이 5만 명이래요. 5만 명 회사인데 저희는 50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뭘까? 그리고 거기에 근간에는 사실 디자인 띵킹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뭐 저도 아직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부분은 하나는 로지컬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애널리티컬한지. 그래서 구글에서도 물어보는 게 너무 아직도 그런 질문들을 좀 해요. 브레인 티징 같은 거. 우리 뭐 서울 시내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을 거 아니? 근데 요새는 좀 더 어드밴스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도 숫자를 갖고 분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로지컬하게 분석하는 부분들, 그게 귀납적이건 연역적이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띵킹 프로세스가 디자인 띵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좀 더 기존의 판을 바꾸려면,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판을 바꾸려면 로지컬해서는 안 돼요. 그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뭐 보시다시피 나이가 좀 들었는데 제 매니저가 저보다 10살 어려요. 그래서 가면은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희 CEO도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10빌리언짜리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를 또라이여야 돼요. 근데 그 또라이인 거를 되게 강요를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정해진 틀도 없고 말과 행동도 되게 또라이처럼 행동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해요. 아, 진짜로. 근데 그러다가 와이프한테 와서는 술 먹고서 얘기하는 게 내가 요새 너무 경박해지는 것 같다. 아, 진짜로. 이게 요새 진짜 심각한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미팅을 막 하는데도 뭐 엊그제도 뭐 현대자동차나 막 그런 데하고 미팅을 하는데도 나름대로 나이 드신 막 임원분인데 막 혼자서 막 까불고 막 그런 느낌이 싫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게 저를 나름대로 40살 이상이에요. 40살 훨씬 더 먹었지만 저를 좀 바꾸고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진짜 또라이면 안 돼요.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는 또라이, 상황과 맥락에 맞는 또라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또라이의 근원에는 사실은 디자인 띵킹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디자인 띵킹이 뭐냐라고 되게 정의들을 많이 해요.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띵킹이 맞는 얘기나 뭐 디자이너 띵킹이 맞는 거냐, 도대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사실은 저도 몰라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옆에서 에어비앤비 내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실 기존에 저는 엔지니어들도 많이 봐왔고 컨설턴트, 비즈니스 하는 컨설턴트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고의 시퀀스를 갖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봐왔는데 사실은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들이 단지 조형적인 그 결과물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하는 거는 봐왔지만 이게 실제로 디자인 띵킹이 이런 비즈니스적인 결과물들 그리고 테크놀로지하고 결합되는 그런 결과물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새도 신문에 보니까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는데 근데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예쁜 로고, 그죠? 예쁜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무실 예쁘게 꾸며놓는 거, 그죠? 그리고 제품을 할 때 디자이너들 많이 고용해서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 쓰는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디자이너들을 만나보면 이거를 경험을 디자인을 함으로써 그 조형적인 게 예뻐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조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뭐 디자인 경영을 하는 데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일단 그러죠. 뭐 카피도 되게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로고도 색감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디자인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조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험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휴먼 오리엔티드라고 하는데 되게 뭐 피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다들 기업들이 사람을 우선으로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결정을 내릴 때.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게 뭐 못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커스터머를 제일 우선시 여긴다는 말만큼 진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린 고객이 왕이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자꾸 구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구글은 사람의 디맨드가 관심 있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의 디맨드를 만들어내요. 테크놀로지를 갖고 앞에서 그냥 뿌려버린 다음에 사람한테 야 이런 우리가 우수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으니까 니네는 몰랐지. 우리 사람들이 무인 자동차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갖고서 들이밀어요. 들이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이밀므로써 사람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선시되는 경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테크놀로지 위주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 뭐 다른데 대기업들도 사실은 재무제표상에 아시잖아요. 주주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고객이 우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디시전상에서 고객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 있어서도 사실은 고객이 우선시 되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 띵킹이 우선시 되면은 재무회계상의 숫자라든지 테크놀로지를 신경을 안 써요. 일단은 사람을 중간에다 놓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보는데 그 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관찰을 해서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에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커스터머를 우선시 여긴다는 거. 근데 그거는 되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구글의 예와 그걸 비교해보면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있어서 보통 항상 프로젝트가 A부터 A 가고 B 가고 C 가고 D 가고 해가지고 시퀀셜하게 프로젝트 프로세스들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그리고 한 C 정도 됐을 때 만약에 A에서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세요? 회사에서는 뒤로 돌아갔다가 박살나요. 그래서 그냥 묻어버려요. 지나갔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시퀀셜하게 가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서는 다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Z까지, 만약에 D에서 끝나는 프로세스인데 C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가 데드라인이에요. 근데도 A까지 돌아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었던 건 왜냐하면 A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D에서 알고 있는 거를 A에서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던 거는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드라인을 못 맞출지언정 어떤 뒤로 돌아가고 다시 익스페리먼탈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빨리 실패하는 부분들. 뭔가를 다 준비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프로세스 태워요. 태우다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보다 보면은 개판이에요. 여기서 문제 일어나고 저기서 문제 일어나고 근데 그거를 짧게 가져가요. 짧게 가져간 다음에 그 러닝을 갖고 다시 A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그렇지 않죠. 다 준비한 다음에 자 너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야. 그래서 요이 땅 하고 나면 못 돌아오죠. 돌아왔다가는 난리 나죠. 그래서 그런
다시 앞으로 이터레이션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용기를 갖고 어떤 그 큐리어시티를 갖고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부분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문제를 해결할 때 파워포인트 만드시죠. 뭔가 문제를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뭐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려면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워드를 만들고 그리고 보통의 기업들은 숫자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뭘 하냐면 그려요. 문제를 할 때도 그리는데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리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리시지만 어떻게 그리세요? 그릴 때 문제를 어떤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지만 다 도형이죠. 세모나 네모, 동그라미죠. 그 안에 다 숫자나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림에 들어가는 적은 거의 없지만 가끔 들어가더라도 막대기 사람이 들어가죠. 그죠? 동그라미하고 막대기 사람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얼굴로 들어가 있고 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프로포절을 만들 때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요. 비즈니스 프로포절 저도 한번 그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디자인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스케치를 좀 배우고 싶어요. 너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근데 아무튼 비즈니스 프로포절을 할 때도 사람을 실제로 그리고 표정을 그리다 보면 그 컨텍스트들이 살아나요. 그건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부분들이 사실은 생각한 다음에 결국에 생각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뭔가 보여지는 조형물로 나오잖아요, 보통은. 근데 여기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조형물부터 만들어요. 그게 마치 그리는 거, 프로세스를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리빙 디자인 페어를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럼 부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모여서 이번엔 컨셉이 뭐고 색깔은 어떻게 가져가고 사람들의 동선은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마친 다음에 프로젝트 거의 말단에 가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이 딱 나오고 야 이제 됐지? 우리 이거 갖고 이제 만드는 거야 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첫날 같은데 만들어 왔어요. 종이를 잘라가지고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왔어요. 색깔까지 자기가 색연필로 칠해가지고. 근데 그 프로토타입을 갖고서 띵킹을 시작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든 다음에 생각을 하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비즈니스하고 애널리티컬 프로세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으세요? 뭐 질문 있어요? 뭐 다른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이쪽 스타트업 업계라든지 뭐 아니면 구글도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죠? 구글이라든지 뭐. 예. 네. 어디하고요? 네네. 네네네. 결국엔 린 띵킹이 디자인 띵킹에서 나온 거예요. 네,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거기서도 다른 부분들이 사람 중심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뭔가를 조형적으로 만든다?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요새 창업들도 많이 하세요? 네? 창조영재. 그럼 선배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투자나 그런 거 받는 데는 뭐 어렵지 않으세요? 이번 정도 들어가면 좀 쉬워졌다고 하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도전을 하고 네. 보통은 그런 기질이 없잖아요. 네. 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화두가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을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외국계 회사를 선택을 했었고 또 안정적인 걸 생각하는 친구들은 삼성전자 다 갔거든요. 지금 딱 치킨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되게 유니크해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계속 또 레드오션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 하이 레벨의 레드오션. 예를 들어서 연대를 나온 것만 해도 되게 하이 레벨의 레드오션에 들어온 건데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를 가요. 그럼 한 단계 높은 하이 레벨의 레드오션에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선택을 했냐. MBA를 갔어요. 근데 후진대 안 가고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데 갔지만 와튼 MBA면 굉장히 좋은 데고 끝장날 것 같죠. 거기 가면 한 1000명의 졸업생이 생겨요. 그럼 또 그 레벨의 어마어마한 하이 레벨의 그 위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컨설팅 회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는 그런 선택의 연속이 돼서 아무튼 되게
유니크한 경험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네. 그 유니크한 선택하셨을 때 네.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후회 안 했어요. 근데 요새 에어비앤비가 힘겨워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후회는 하죠. 가끔가다 후회라기보다는 가끔가다 진짜 삼성전자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해가지고 잘 되신 분이 있어요. 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 뭐 삼성전자 부사장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택시 잡고 있는데 이제 기사차 타고 딱 가는 보면은 좀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는 지론이 되게 비겁한 지론을 갖고 있어요. 경쟁을 피해라. 경쟁을 왜 해요? 네, 경쟁을 하지 말고 경쟁을 안 하는 영역에서 그냥 나 혼자 할지언정. 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선택지를 봐요. 다른 선택지를 보고서 거기가 더 푸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간단하게 그냥 제 얘기하면은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아직도 강박관념이 있어요. 전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잘나야 되는 게 아니라 잘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누가 똑똑하다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게 전 세계에 한 10억 명의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 뭐 똑똑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는 얘기를 저 스스로를 위로하긴 하지만.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원래는 삼성자동차에 그때 삼성자동차가 있었어요. 거기서 산학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거기 갔으면 아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이제 하고 갔을 거예요. 이제 막 협력업체도 조지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다가 IMF가 터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그냥 현역을 갈 수도 없고. 근데 나름대로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모르는 인포메이션을 잘 찾아요. 제 또 버릇이 뭐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많지 않았으니까 인터넷 여기저기 쓰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신문 하단에 보면은 광고들이 조그맣게 떠요. 야한 광고들도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주옥 같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봤는데 신문 아래에 군복무를 해외에 가는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광고가 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알아봤는데 국제협력단이라고 코이카라고 현역 중에서 뽑아가지고 해외를 보내는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걸로 저는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고 그러고 나서 또 그거 끝나니까 또 고민이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지? 이거 뭐 대기업을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좀 남들이 안 가는 데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막 데이터량이 폭증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사실은 그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EMC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이거는 하드디스크가 작지만 굉장히 큰 데이터는 사실은 있다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삼성 그 카드 데이터 센터가 죽었잖아요. 그게 죽으면 나머지 리커버리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데이터량은 늘어나니까 하드디스크는 많이 살 거고 그리고 앞으로 뭐 인터넷이 나오면 더 많아질 거고 사실은 그때 베팅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연봉이 죽이더라고요. 제가 유일한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니까 아무도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죠. 항상 제가 힘들어하는 건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항상 지금도 얘기하는 게 역시 삼성전자가 최고 아니냐. 지금도 생각을 다르게 하고 특히나 저는 지금 숙박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어머님은 어디 가서 구글에서 나왔다는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물어보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제 사진이 나와가지고 들통이 났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도 있다 보니까 다들 MBA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와튼을 목표로 학점은 낮지만 와튼이나 뭐 하버드는 안 되고 MIT 스탠퍼드도 안 되고 그래도 와튼이 사람이 많으니까 와튼을 목표로 열심히 MBA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와튼 졸업생이 1000명이라면서요. 한국 사람이 100명이 된대요. 그래서 야 이걸 나와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돈이 2억이 넘는데 이걸 나와서 내가 나한테 무슨 플러스가 있을까? 갔다 와서 가는 데는 잘 되면 아주 잘 되면 맥킨지 가겠죠. 맥킨지 가서 좀 버틸 자신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뒤지다 보니까 그 무역협회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에 가는 건데 그것도 절묘하게 MBA도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고 중간에 걸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 과정이었고 생활비하고 수업료를 다 대주는 거였어요. 이거다. 사람들도 잘 몰라요. 1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갔다 왔고 갔다 오니까 또 계속 고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면서 얘기했지만 오면서 생각했지만 항상 지금을 버티면은 다음엔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하지만 점점 나빠져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 생각했던 게 그때를 못 즐겼던 게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저
정말 행복한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2명 직원 지금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사무실에 저 혼자 있어요. 그럼 자도 되고 안에 술 먹어도 되고 만약에 직원이 많아지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은 못 즐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갔다 오니까 근데 구글도 남들보다 저는 되게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뭐 이런 강연할 때 저는 되게 좋은 게 제 자랑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건데 좀 안 입겁지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보를 미리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취미가 헤드헌터라고 얘기했지만 기업 정보에 대해서 캐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취미를 가졌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가서 무슨 회사가 있지라는 거를 계속 찾아봐요. 그래서 구글도 되게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저는 한 번도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고 제가 다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구글도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했더니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4번째 직원이거든요. 좋죠. 4번째 직원이면 아무도 없어요. 상사도 저쪽 해외에 있고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한국은 원래 이래. 그럼 다 믿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좀 first mover advantage가 있었어요. 빨리 움직이는 거.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서 나름대로 7년 있었는데 되게 많이 재미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구글도 이제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제가 이제 유니크한 게 떨어지고 이제 조직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저는 되게 시장을 뒤집는 거, 디스럽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전보. 그래서 구글에서도 나름대로 아직 구글 검색 점유율은 아직도 5%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써서. 근데 광고 쪽에서는 나름대로 저는 디스럽션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났는데 사실은 아직도 그러지만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고 싶은 회사고 아직도 제가 보니 향후 10년 동안 진짜 날아다닐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나가서 다른 회사를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는 7년 지났을 때 진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구글 들어가서 3년째 되는 때부터 계속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으로 찾아야 되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대학원생 때 꿈이 1인 지사장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일단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비즈니스 셋업 해주고 한 3년 셋업 해준 다음에 나가고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게 꿈이었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어디 잡을지도 대충 생각했었어요. 아셈타워에 내가 거기 서비스 해주는 오피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발 책상에 올리고서 창문을 바라보는 그 내 모습을 생각했는데 사실 어제 그랬어요. 어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커피 마시면서 발 올리고서 비 오는데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가 근데 다음은 저는 사실은 무슨 패션이 있었냐면 인더스트리에 대한 패션은 없었지만 사실은 저희는 롱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헤드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헤드 비즈니스 하는 데들은 영업이 기반이고 사실은 좀 우리끼리 좀 더러운 꼴 많이 봐야 되고 을지를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롱테일은 굳이 물론 고객들을 만나야 되지만 이걸 하나의 마켓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캐즘 아시죠? 캐즘을 넘으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줄 서서 제품을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데고 그리고 또 저는 또 필리핀에 있으면서 약간 그 자원봉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남들을 도와주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길이라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더 유니크해지겠다. 사실은 그때도 DNA적으로 그렇게 내가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가치를 보다 보니까 일부러 세뇌를 시켰어요. 아, 나는 봉사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겠다라는 거는 아직도 세뇌시키고 있어요. 근데 세뇌하다 보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진짜 믿게 돼서 아직도 사실 에어비앤비도 좀 비슷해요. 에어비앤비도 지금 나도 돈을 벌고 에어비앤비도 돈을 벌지만 이걸 통해서 로컬 이코노미를 부스트업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이 좀 저를 원동력으로 만드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보니까 원래는 구글에서 테크놀로지를 갖고 아까도 그런 짜장면집이나 족발집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미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팩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들어와서 지금은 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일단은 좀 캐즘을 넘기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좀 써주세요. 저희가 쿠폰이 있으니까 쿠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에어비앤비 파운딩 스토리가 궁금하세요? 별로? 간단하게? 궁금하세요? 우리 일요일 날 글로벌 CEO에서 강연하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CTO가 TV들 잘 안 보시는구나. 아, 보셨어요? 예. 네.
근데 그거예요. 사실은 제 구글에 있으면서도 약간 또 다른 얘기인데 계속 하는 얘기가 온라인이 대세다. 마케팅 공부들 하시잖아요. 그죠? 마케팅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오프라인 시대는 끝났고 온라인으로 다 돈을 쏟아 넣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같으세요? 네, 네, 네. 맞아요. 오히려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분야도 따로 있어요. 맞아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특히나 에어비앤비 같은 고관여도 제품은 온라인에서 아무리 10억을 쓰고 20억을 써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말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뭐 보험이라든지 저관여도 제품들 이 되는데, 저도 구글에서 워낙 크게 세뇌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TV 광고하다 보면 되게 경멸했었어요. 아우, 저런 구시대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리빙 디자인 페어 같지만 그런 페어의 부스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슨 쌍팔년도에도 안 하는 짓을 하냐 막말로 욕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좀 연결하는 부분들. 근데 딱 사실은 이런 거를 저는 예를 들거든요. 보세요. TV 아무도 안 보셨죠? 그러니까 TV 쓸 필요 없습니다. 아까 그 CTO, 글로벌 CTO.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지, 누구한테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TV에 나왔어? 에어비앤비가 작은 데는 아니구나. 근데 그 돈 가지고, 사실 돈도 안 들었지만 그 돈 가지고 온라인에 발라봤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 부스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에서 좀 경쟁을 하지 말고 유니크해지라는 얘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온라인에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홍수해요. 여러분들 그죠? 온라인에서 보는 정보가 페이스북 보시고, 저만 해도 페이스북 보죠, 카카오톡 하죠, 위챗 하죠, 라인 하죠, 그죠? 트위터 해야 되죠, 그리고 이메일 봐야 되죠. 그걸 해요. 미니멈 6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 빠져 있을 때 그 컴피티션이 훨씬 더 심해요. 근데 만약에 부스에 들어가잖아요. 부스에 갈 때는 적어도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은 온라인은 안 봐요. 그리고 TV 볼 때는, 물론 TV 볼 때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 하지만 그래도 TV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잡지 볼 때는 잡지 보면서 이거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오히려 거꾸로 저는 온라인을 많이 했지만 거꾸로 오프라인 쪽에서 분명히 온라인 쪽으로 뭉태기로 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또 나이 드신 또 CXO 분들께서 이제 뒤늦게 또 온라인을 깨달으시고 오프라인에 쓴다 그러면 요새 또 욕하는 트렌드가 됐어요. 야, 넌 요새 트렌드가 온라인인데 아직도 잡지에 하자는 거야? TV에 하자는 거야? 온라인에 하다 그냥 구글에다 다 써. 네이버에다 다 써. 네이버에 들어가면 광고 몇 개예요? 15개죠. 15개 한 줄 들어가려고 그 매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역발상하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맞아요. 창업 스토리. 그러니까 두 명이 디자이너 출신이고 그 디자이너 출신들이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돌려막기로 하다가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밀라노에서도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행사가 있으면 주변에 호텔 값이 엄청 뜨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막 2배, 3배 뛰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고서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이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게 자기네들 아침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에어 넣는 거 있잖아요. 에어라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에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에어 매트리스 에어예요. 에어를 넣을 수 있는 매트리스는 자기가 2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영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60만 개의 집으로 퍼졌고 그게 10빌리언이 된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제를 포착을 한 거고 근데 그 문제를 포착하는 게 그냥 로지컬한 띵킹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관찰을 한 거예요. 그 이벤트에서 관찰하고 현상을 관찰해서 사실은 현상을 관찰하면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 만드는 건 그렇게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현상을 관찰해서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번에 강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독특해요. 보통 조합은 실리콘밸리의 조합은 코파운더들이면 2명이면 보통 다 엔지니어들 출신이든지 3명이면 2명은 엔지니어 출신이고 1명은 비즈니스 출신이에요. MBA나 뭐.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 출신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이 중에서 누가 디자이너 출신이고 누가 엔지니어 출신일까요? 왜? 제일 못생겼어요? 제일 못생겨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버드 디자이너 출신이고 이 두 사람은 그 리즈드라고 그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거기 두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000만 박을 했어요. 1000만 박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힐튼 호텔의 전체 체인보다 숙박수가 훨씬 더 많은 게 됐고, 사실은 우리는 호텔하고 좀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호텔 네트워크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게 메리어트하고 하얏트 정도, 그러니까 3위 정도의 호텔 체인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전체 게스트는 저희는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는데, 호스트는 집을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동해 무코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집을 내놓는 사람을 호스트라 그러고, 게스트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플랫폼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세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플랫폼이 뭘까요? 우리가 막 플랫폼 하죠.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 그러고 뭐 에어비앤비도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플랫폼의 정의가 뭘까요? 뭘 플랫폼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판 같죠, 그죠? 이렇게. 그 판. 플랫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근데 에어비앤비는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진 않았죠. 그 두 개가 뭘까요? 플랫폼에서. 서플라이하고 디맨드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 하면 서플라이가 있어야 되고 디맨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서플라이하고 디맨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플라이하고 디맨드가 그냥 단순히 서플라이, 공장에서 서플라이 해주고 디맨드가 사람이 사는 그냥 실물 경제의 경제가 아니라 인터넷 경제의 플랫폼은 두 개의 사이가 모호해요. 서플라이어가 디맨더도 될 수 있고 디맨더가 서플라이어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에어비앤비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집을 제공할 수 있고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컨트롤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플랫폼이에요. 사실 에어비앤비도 이런 걸 이렇게 빨리 성장하리라고 예측을 못했어요. 이게 만약에 플랫폼에서 양극단에서 디맨드는 디맨드끼리 오르고, 전통적인 얘기가 그냥 전통 경제죠, 그죠? 공장에서 물건 대고 디맨드들이 물건 사고 중간에서 마케팅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런 익스포넨셜한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익스포넨셜한 곡선에는 한 이 정도에서 두 개가 시너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호스트들이 나도 여행할 때는 에어비앤비 쓸래. 에어비앤비도 게스트로 해보니까 나도 집을 올릴래. 그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00K, 600K, 6밀리언, 그죠? 아닌가? 6억 개의 리스팅이 올라와 있고, 도시에는 거의 지금 4만 개 도시에 퍼져 있고요. 사실은 나라마다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으면,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5년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카오톡은 이런 익스포넨셜한 그런 곡선을 그리면서 우리나라는 휩쓸었죠.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은 안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시작된 벤처는 에어비앤비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미국에서 이 정도의 익스포넨셜한 곡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정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럽에서 한 이 정도 타이밍으로 따라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어디겠어요? 아시아는 안 따라요. 호주는 구글도 그렇고 되게 불쌍해요. 아무런 마케팅을 안 해도 점유율 90% 가는 나라라서 호주 얘기하면 거기는 그냥 둬.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도 그래요. 괜히 뭐 해가지고 망치지 말고 그냥 둬. 우리도 그래요. 에어비앤비도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마케팅을 안 해도 연쇄적인 고리들이 생겨요. 미국 벤처는. 근데 우리나라 벤처는 그게 안 되는 영향이 뭘까라는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단초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좀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다는 부분들, 문화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에어비앤비도 아시아는 좀 디스커넥트 돼 있어요. 아시아에 들어오려면 굉장한 고민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구글도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야후하고 컴피팅하고 있고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나가는 데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아일랜드인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한국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많거든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근데 사실은 얘네들도 이만큼을 열심히 한 거예요. 한 3년 걸렸대요, 3년. 뭔가 된다는 게. 3년 걸리다가 딱 티핑 포인트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같이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우리나라로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자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할 거 다 해먹었으니까 일본 한번 가보자. 박살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새는 뭐 우리 사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시작을 해요. 스타트업들은. 아예 미국 회사로 시작을 하지만 근데 또 그게 문화적인 부분들이 또 한국의 문화를 갖고서 또 미국 회사화 시킨다는 게 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또 하는 부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모든 프로덕트이건 모든 서비스건 마찬가지인 게 그냥 우리가 항상 저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막 오퍼레이션적인 거 얘기하고 스트래터지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걸 빼먹는 게 뭐냐면 이게 뭐가 유니크한 건데 고객들이 느끼는 그야말로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고객 우선 정책만큼 베이간 게 밸류죠, 밸류. 그죠? 밸류 중심의 뭐 전략을 짜라, 밸류 중심의 경영을 해라. 되게 모호한 거지만 사실 밸류는 내가 돈 내고 살만한 거 아니면 내가 이거를 쓰는 이유잖아요, 결국엔. 고객들이 쓰는 이유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항상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결국엔 하다 보면은 저도 들어가기 전에 이걸 사람들이 왜 쓸까? 에어비앤비가 뭐가 좋을까? 뭐 때문에 돈 내고 쓰지 호텔 안 가고 이걸 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예요. 뭐 딱 한 줄로 얘기하는 거. 딱 한 줄로 얘기했을 때 혹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회사 선택할 때도 가지 마세요. 그 회사 뭐 하는 데야? 주류주류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가지 마세요. 근데 딱 한마디로 그 회사는 이런 걸 만드는 데야. 이런 걸 서비스하는 데야. 그러면 그래? 라고 하면은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저도 잘 얘기하는 게 뭐 하는 회사라고 얘기하면 성을 빌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약간 좀 혹해요. 저희 부모님도 혹해요. 성을 20만 원에 하루에 빌릴 수 있어도 성에서 잡았어? 실제로 성을 빌릴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빌라도 한 30만 원에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을 해준다는 거. 또 뭐가 있냐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또 디자인 띵킹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CEO들도 그렇고 요새 트렌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요. 학원 다녀요.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지. 그래서 우리 글로벌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옵사이트를 가요. 전체 글로벌 옵사이트를 가요. 그럼 보통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오리엔티드된 회사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자 오늘은 CEO가 저쪽에서 딱 걸어와가지고 자 오늘은 뭐 이러이러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 성과는 이랬고 우리의 전략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에어비앤비는 절대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항상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의 힘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에어비앤비에 그 스토리텔링이 없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브랜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성에서 묵을 수 있어요. 그게 브랜딩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들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어떤 비즈니스 간에 하다못해 구글 같이 테크놀로지 오리엔트된 회사라도 그 안에는 다 그 테크놀로지 제품을 사람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스토리들을 캡처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 스토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스토리들을 갖고 브랜딩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 카트리나 한번 그 허리케인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재민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들을 갖고 있으니까 무료로 이재민들을 잘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집주인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재민인데 같이 포옹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되게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약간 이거는 번외편으로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거. 하나는 1인당 크레딧 카드 사용량이 아니라 사용 금액이 어마어마한 1등이에요. 그리고 또 1등 뭐 있을까요? 술이 어마어마한 1등이에요. 맞아. 맞아. 그건 잽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1등이에요. 맞아.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그냥 물어보는 게 자꾸 물어봐요. 본사에서 오면은 저는 본사에 사람들 오면 항상 세팅이 이제 바베큐 뭐 먹여주고 우리 맥주잔 쫙 이렇게 해가지고 소주 탁 치면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12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그거고, 세 번째로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1인당 로컬 스토어 수, 그러니까 헤드당 로컬 스토어 수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특히나 음식점 수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컴피티션이 심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다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요새 배달앱이 되게 잘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치열한 경쟁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 내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팔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소셜 커머스의 근간이 뭐였겠어요?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제는 소셜 커머스가 로컬은 포커스 안 하지만 그 경쟁을 갖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에어비앤비를 가니까 웃긴 게 뭐냐면 제주도를 계속 저도 제주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좀 있으면 은퇴 부디해서 제주도 가서 살고 싶지만 제주도 가면은 항상 중문단지 가죠. 중문단지 가면 거기서 뭐 갈치조림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 가는 음식점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파란색 집을 딱 가니까 주변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장이 우리 동네에 맛있는 집이라고 찍어놔요. 근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절대 갈 수 없는 집이에요. 거기는 진짜 제주도민들만 가는 집들, 회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회들이 나오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부의 편중을 막는다 그런 건 좀 과장된 얘기지만 그렇게 한쪽에다 몰리는 돈들을 실제로 로컬 레스토랑한테 줌으로써 로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5시. 그럼 제가 딱 10분 이따 끝낼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건데 파란색하고 빨간색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들어갈 때 나름대로 이게 숏텀 렌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정집을 활용해가지고 숙박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가버먼트에서 레귤레이션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때 그때 좀 활용하는 자료인데 실제로 이 시에 이 파리면 파리에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이코노믹 임팩트를 끼쳤는지 그런 것들을 경제학자들 해가지고 조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건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묵은 지역이에요. 호텔에 있었던 지역이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생김으로써 이렇게 많이 퍼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주변의 음식점들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썼겠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거죠. 여기에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호텔이지만 호텔에 돈 다 썼겠죠. 만약에 이게 글로벌 체인이면 글로벌 체인으로 돈이 다 갔겠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 임팩트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위가 피어 에리어라서 그죠? 여기 다 묵어요. 여기 가봤자 뭐 기껏해야 물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저도 이쪽에 묵다 보면 멕시코인들이 사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몰랐는데 거기가 깽단들이 엄청 많은 데라는데 멕시코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브리또를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잊지 못하는 브리또. 이제 그런 독특한 경험들 그리고 그런 소셜의 임팩트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또 디자인 띵킹이 되게 좋은 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굉장히 지구궁상이었잖아요. 비즈니스가. 그럴 때 티핑 포인트가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의 티핑 포인트는 해보니까 결국엔 우리 에어비앤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집 사진을 보고서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집 사진을 스케일러블하게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찍어서 올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사진 기사가 하니까 후지잖아요. 근데 벤처를 하는 사람들, 구글도 그렇고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야 이거 스케일러블해? 이거 확장 가능해? 아니요. 안 해요. 확장 가능하지. 이게 1000명, 10,000명, 10만 명한테 1억 명한테 해줄 수 없는 거면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갔어요. 보니까 사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썼냐면 그냥 사진 기사를 하이어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다 찍어줬어요.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되게 받은 느낌이 뭐냐면 그전에는 스케일러빌리티가 선이고 스케일러블 하지 않은 건 되게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거꾸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을 할 때 스케일러블 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시리얼을 만들어서 살아남았어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시리얼 박스를 디자인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이건 뭐 그렇게 큰 교훈될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얘기인데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나오면서 자기의 인더스트리를 디파인을 했어요. 에어비앤비가 만약에 쉐어링 이코노미하고 에어비앤비가 따로 있었으면 에어비앤비 뭐였냐면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 그냥 하얏트하고
힐트하고 다이다이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하고 맞추면서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는 경쟁을 만들지 않아요. 경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랑 비슷한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도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인더스트리의 일부로 끌어당겨서 그쪽도 많이 도와줘서 그냥 인더스트리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헤드가 되는 거. 그런 전략을 선택했던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5분은 뒤에도 있지만 그냥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마케팅도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마케팅 수업 되게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그러니까 마케팅이라 하면은 요새 마케팅하고 세일즈랑 차이가 뭘까요? 세일즈는 막 바지통 넓은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물건 파는 거. 마케팅은 우리 세련된 분들이 이렇게 탁 하는 거. 근데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헤드 쪽에 있어서는 맞아요. 아직도 바지통 넓은 아저씨들이 가서 팔고 마케팅은 행사하고 막 하지만 이제 온라인이 생기고 오프라인하고 경계가 무너지면서 세일즈하고 마케팅의 영역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잡을 선택하실 때도 나는 마케팅을 할 거야. 세일즈 같은 거 안 해. 그죠? 그런 생각 버리시라고요. 세일즈 들어가도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또 세일즈 들어가셔서 마케팅을 아시면 돈도 많이 버실 수 있고 사실은 결국엔 헤드는 다 세일즈가 해요. 엔지니어 하실 거 아니시면. 그리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만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바이럴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시죠, 마케팅. 근데 요새 실제 기업에서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돈 쏟아 부어가지고 막 재밌는 비디오를 만들어요. 그죠? 뭐 막 기상천외한 막 뭐 자동차가 돌고 막 해가지고 웃긴 거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100만 히트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담당자는 그냥 대박 나는 거야. 그냥 뭐 해외여행 가고 정말 잘 됐다라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 제품이야? 몰라요. 그리고 재밌는 비디오를 본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진짜 바이럴이라는 건 그 제품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비디오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야,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그 비디오 봤어? 비디오 재밌더라는 거는 바이럴이 아니에요. 만나서 야, 내가 기아 자동차 이런 거 봤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 제품. 너도 한번 써봐라는 피어 프레셔를 만드는 게 사실은 바이럴이지 그냥 그 재밌는 거 몇십억 써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컨텐츠가 단초는 되겠지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바이럴에 있어서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컨텐츠는 수단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럴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난다는 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모였을 때 야, 너 뭐 해봤어? 에어비앤비 써봤어? 뭐야, 너 아직도 호텔 다녀? 끝이에요, 그걸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 피어, 특히나 우리나라는 피어 프레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한 분 빼놓고 다 어떤 브랜드를 쓴다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나쁘게 활용한다는 부분보다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서니까 마케팅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코어로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세그멘테이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그 바이럴 효과를 만들려면 진짜 finely segmented 된 그런 공간에서 영업 활동을 해야 돼요. 그냥 여자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해서 피어 프레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연대 경영학과 나오셔서 여자시고 외국계 회사 다니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1000명 중에서 800명의 에어비앤비를 써요. 200명은 써야 돼요. 200명을 쓰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그게 바이럴 임팩트예요. 그러려면은 좀 더 스케일러빌리티가 안 나오고 좀 큰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바이럴을 일어나게끔 만들려면 그래야지만 또 메시지가 되게 커스터마이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 공간에서 좀 드라이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랩업을 말씀드리다 보면 결국엔 그냥 기존의 로지컬한 부분이라든지 애널리틱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디자인적인 감성. 약간 남성분들한테는 여성적인 감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색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너무 결국엔 시장을 뒤집는 거는 로지컬한 띵킹이 아니거든요. 결국엔 또라이적인 기질인데 또라이적인 기질은 사실은 예술가적인 기질이에요. 진짜 천재가 아닌 다음에요. 사실은 근데 스티브 잡스도 거의 예술가였죠. 구글 창업자는 약간 다르죠. 그 사람은 테크에서 어마어마한 천재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천재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세 가지 감성을 다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세요. 삼성전자 가면 일부러 가지 마세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또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죠?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